항공사에서 29년째 여객기를 조종하고 있는 김동현 기장입니다. 제가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하늘에서 본 세계사인데요. 격동의 20세기를 주종 속에서 내려다본 이야기입니다. 오늘 리뷰할 아이템은 제플린입니다. 1968년도에 영국에서 결성된 세계적인 전설적인 록밴드 이름이었죠. 기장인 제가 왜 록밴드 이야기로 시작하는지 궁금하시죠? 레드 제플린이 첫 번째 앨범 커버를 보시면 그 이유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사진에 보이는 비행선이 바로 제플린입니다. 제플린은 록밴드 이름이기에 앞서서 세계 최초의 비행선이었거든요. 최초로 승객을 태우고 대륙간 운행을 했던 그런 여객선의 이름입니다. (1863년에) 남북 전쟁이 한창이던 미국에 독일 제국은 채펠린 대위를 파견합니다.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대전의 전술 그리고 무기들을 배워오는 것이 그의 임무였어요. 버지니아에 도착한 채펠린은 북군의 정찰 장교가 열기구에 올라타서 남군의 배치와 이동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상에 전송하는 것을 보고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채펠린은 그날부터 열기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샅샅이 수집을 합니다. 채펠린은 10명이 탑승할 수 있는 20톤짜리 비행선의 설계도를 들고 기업가들을 찾아다니면서 직접 투자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많은 독일 기업의 관심을 끄는 데 성공해요. 그 자금으로 1900년에 제플린 1호가 건조됩니다. 채펠린이 직접 시범 비행에 나섰지만 순항 고도에 이르기도 전에 강풍에 마구 흔들리다가 조타 장치가 떨어져 나갑니다. 투자자들은 실망했고 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채펠린은 어렵게 완성된 첫 번째 제플린 LG-1을 팔아서 그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고 다시 두 번째 제플린 건조 작업에 들어갑니다. 6년 후인 1906년에 LG-2로 다시 장거리 비행에 도전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500m 상공에서 강한 상승 기류에 휘말려서 스위스 쥐리 동부의 들판에 불시착하고 말아요. 이듬해 1907년 채펠린은 84마력 다임러 엔진 2발을 장착한 LG-3로 드디어 시범 비용에 성공합니다. 독일 정부는 운송 수단으로서 이 비행선의 가능성을 그제서야 확신합니다.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이 제플린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시작했어요. 국가적 지원에 힘입어서 채펠린은 2년 후에 세계 최초의 항공사 독일 비행선 여행사를 설립합니다. (1차) 대전이 발발해요. 독일 제국군은 공군에 이 제플린을 도입합니다. 그리고 폭격기로 처음 활용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제플린 함대는 여객선처럼 순조롭게 그렇게 운영되지는 않았어요. 이 비행선의 특성상 저고도로 내려오면 아주 커다란 동체에 대공포 사격에 너무나 취약했습니다. 반면 높은 고도로 올라가면 육안으로 지상을 볼 수가 없었어요. 전선에서 제플린이 계속 격추되기 시작하자 독일은 제플린으로 영국 본토를 공습하기 시작합니다. 야밤에 바람을 타고 영국 본토까지 넘어가서 보이지 않는 고도에서 소위탄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실제 폭격 효과보다는 심리적 공포가 너무나 컸습니다. 런던이 역사상 최초로 공습을 받았던 사건이었거든요. 사실 도심 공습에서 그런 심리적 효과를 내기는 했지만 전쟁이 끝난 후에 제플린의 공습 효과를 분석해 본 결과는 아주 미미했어요. 그렇지만 독일 제국은 제플린 작전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 제플린을 더 크고 더 빠르게 만든다면
공습 효과는 충분히 보장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죠. 그래서 점점점 동치를 키우고 속도를 높이고 고도 성능을 높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 그 고도까지 올라온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었거든요. 제플린 승무원들은 고산병 그리고 저체온증으로 임무를 시작하기도 전에 의식을 잃었고 그렇게 추락한 제플린에서 영국군은 독일군의 모든 정보를 그대로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1차 대전이 끝난 후에 연합국은 패전국 독일에 공군을 해산하고 제플린 프로젝트의 완전한 폐기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제플린을 처음 설계했던 폰 체펠린 역시 종전 직전에 폐렴으로 사망하고 말아요. 그렇게 제플린은 이대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체펠린이 사망한 후에 이 독일 항공 여행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체펠린과 함께 항공사를 운영하던 그의 친구 휴고 에케너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 에케너는 제플린 동체를 만들던 알루미늄으로 주방기구를 만들면서 계속 제플린사의 명맥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런데 1924년에 마침내 에케너한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자체적으로 비행선 프로젝트를 추진하던 미국에서 이 1차 대전 중 제플린 R-38 38번째 정찰기를 시범 운행하다가 44명의 승무원이 모두 사망한 거예요. 미국은 독일에 완전한 새 제플린을 주문했습니다. 에케너는 이제 합법적으로 새 제플린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924년 10월 12일 드디어 에케너는 126번째 제플린에 올라서 대서양을 건너 뉴욕까지 갑니다. 존폐의 위기에 몰려있던 제플린사는 극적으로 부활했고 또 뉴욕에 도착한 제플린이 미국 대통령의 환영을 받는 모습을 본 독일 국민들은 그때까지 막대한 전쟁 배상금에 짓눌려 있다가 새로운 희망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28년 체플린의 이름을 딴 그라프 제플린이 완성됩니다. 에케너는 이 그라프 제플린으로 일반 승객을 태우고 최초로 대서양 횡단 운항에 나섭니다. 독일은 129번째 제플린이자 역사상 가장 거대한 비행선인 힌덴부르크를 제작합니다. 그리고 이 힌덴부르크로 독일의 위상을 다시 전 세계에 과시하기 위해서 전 세계를 운항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당시 헬륨의 유일한 생산국이 미국이었거든요. 미국이 독일의 헬륨 수출을 갑자기 금지해요. 결국 힌덴부르크는 고인화성 가스인 수소로 다시 채워지게 됩니다. 이 나치는 힌덴부르크를 프랑크푸르트를 출발해서 뉴욕을 왕복하는 정기 항공편에 투입을 합니다. 1937년 드디어 뉴욕 맨하튼에 힌덴부르크가 도착합니다. 이 비행선이 착륙하는 방법은 커다란 탑 위에 계류 돛대를 걸어서 돛대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류 타워에 접현하는 과정에서 후미 엔진이 계류탑과 충돌하고 맙니다. 후미 엔진에서 불꽃이 일었고 이 불꽃은 수소로 채워진 가스 셀들을 순차적으로 폭발시킵니다. 거대한 비행선이 화염에 휩싸여 추락하는 모습은 그대로 TV를 통해서 전 세계에 생중계되었어요. 탑승자 대부분이 사망했습니다. 이런 큰 사고를 겪고도 나치는 군사용 목적으로 비행선 프로젝트를 포기하지 않았지만 결국 2차 대전이 발발할 시기에 모든 비행선 프로젝트를 폐기하고 맙니다. 그렇게 제플린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죠. 그런데 지금 다시 비행선 사업이 부활하고 있다는 거 아세요? 왜 이 비행선이 다시 지금 이 시기에 운영을 시작하게 되는 걸까요? 비즈니스는 시대의 요구를 읽어야 하죠. 전쟁과 정복의 시대에는 성능, 이 우위를 충족해야 됐지만 비행 자체를 즐기고 싶은 하늘의 여행객들에게 현대의 비행선 비즈니스는 우리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비행의 본질적 가치를 다시 일깨워줍니다. 기능, 즉 이동수단 이전에 하늘을 나는 즐거움이란 것이죠. 비행선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늘을 날고 싶다는 근원적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비즈니스로 재탄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한 줄 리뷰입니다. 본질이 성찰이 곧 혁신이다. Caught up in my tape. Caught up in my tape. Don't care what you said to me, I'ma bite your feelings out. I miss you in the basement. But your brother was a good substitute.